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는 사랑 없이 책임만으로 결혼한 거였습니다. 1985년 겨울 22살 김도현은 중매로 만난 여자와 석 달 만에 결혼했다. 부모님이 정해준 혼처였다. 저 집 딸 괜찮다더라. 예쁘고 순하대. 하지만 첫날 밤부터 뭔가 이상했다. 신부 오혜정은 화장을 지우지 않은 채 침대에 들어누웠다. 피곤해 죽겠어. 당신 혼자 자. 신혼 3개월. 아내는 임신했다. 입덧이 심하다며 친정에만 머물렀다. 도현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에 출근했다. 저녁 7시 퇴근 후 텅 빈 집에 들어서면 설거지통엔 그릇이 쌓여 있었다. 아, 혜정이 친정 갔나 보네. 처음엔 이해했다. 임신이 힘들다니까.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니, 더 심해졌다. 여보, 애가 울어. 기저귀 좀 갈아줘. 난 애 낳느라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해. 난 쉬어야 돼. 밤 9시 아내는 단장을 하고 외출했다. 친구들 만나고 올게. 자정이 넘어 돌아온 그녀는 술 냄새를 풍기며 소파에 쓰러졌다. 도현은 울고 있는 아들을 안고 젖병을 물렸다. 작은 손이 자신의 손가락을 꼭 쥐었다. 괜찮아, 경호야. 아빠가 있잖아. 3년 후 둘째 경민이 태어났다. 그날 밤 오혜정은 병실 침대에서 도현을 노려봤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난 원래 대학 갈 거였다고. 도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아기를 안고 창밖을 바라봤다. 그로부터 5년. 아내의 외출은 주 5회가 됐다. 통장은 늘 텅 비어 있었다. 여보, 생활비 좀 줘. 어제 줬잖아. 그게 벌써 떨어졌어. 애들 분유값도 안 되는데. 그는 야근 수당을 더 받기 시작했다. 주말엔 경비 아르바이트를 했다. 집에 들어오면 새벽 2시. 아이들은 거실 바닥에서 라면, 국물이 마른 그릇을 안고 잠들어 있었다. 도현은 무릎 꿇고 아이들을 안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미안해. 아빠가 미안해. 그날 그는 결심했다. 이 여자와는 더 이상 못 살겠다고. 10년 뒤 오혜정은 또다시 통장을 들고 나타났다. 돈 500 있지? 좀 줘. 도현은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혜정아, 이제 그만하자. 당신도 이제 양심이 좀 있어야지. 또 돈 들고 나갈 거면 다시는 돌아오지 마. 오혜정은 비웃었다. 그래, 좋아. 근데 김도현, 너 후회할 거야. 진짜로. 다음 날 아침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짐 하나 남기지 않고 사라졌다. 식탁 위엔 메모 한 장. 애들은 내가 키워.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도현은 그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아이들 방문을 열었다. 초등학생 두 아들이 이불을 덮고 떨고 있었다. 경호야, 경민아. 괜찮아. 아빠가 있잖아. 하지만 아이들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엄마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이혼. 그 후 진짜 지옥이 시작됐다. 낡은 갈비집 간판이 바람에 흔들린다. 이혼 후 도현은 퇴직금 5천만 원을 모두 쏟아부어 작은 갈비집을 열었다. 상호명은 우리 집. 아이들과 함께하고 싶다는 소박한 꿈이 담긴 이름이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새벽 4시 30분 알람이 울린다. 도현은 부스스한 머리로 일어나 시장으로 향했다. 고기를 직접 고르고 야채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었다. 오전 9시 가게 문을 열었다. 손님은 없었다. 점심시간에 겨우 두세 팀, 저녁에 몇 팀 더. 밤 11시 설거지를 끝내고 집에 들어오면 자정이었다. 아이들은 이미 잠들어 있었다. 도현은 아들들 방문을 살짝 열고 속삭였다. 잘 자, 우리 아들들. 내일 아침엔 아빠가 계란 후라이 해줄게.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은 이미 학교에 가고 없었다. 식탁엔 식은 계란 후라이만 남아 있었다. 어느 날 학교 상담 전화가 왔다. 학부 형님, 경호 학생이 요즘 많이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상담 한번 오시겠어요?
도현은 가게를 일찍 닫고 학교로 갔다. 상담실에서 담임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경호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고깃집 하신다고.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선생님, 그게 놀림감이 되나요? 요즘 애들이 좀 그렇잖아요. 부모 직업을 많이 따지더라고요. 그날 저녁 도현은 경호를 불렀다. 경호야, 아빠 일 때문에 학교에서 힘들었니? 경호는 고개를 돌렸다. 친구들이 우리 아빠 고깃집 알바라고 놀려요. 알바 아니야. 아빠가 사장이야. 그래도 친구들 아빠는 다 회사 다니는데. 도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들의 눈엔 창피함이 가득했다. 몇 달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학부모 상담날 도현은 고기 냄새를 지우려고 샤워를 3번이나 했다. 깨끗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갔다. 하지만 복도에서 다른 학부모들이 수군거렸다. 저분 경호 아빠시래요. 고깃집 하신대요. 아, 진짜? 어쩐지 손이 되게 거칠어 보이더라. 도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엔 화상 자국이 가득했다. 손톱 밑엔 양념이 끼어 있었다. 그는 그날 밤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울었다. 나는 뭐가 잘못된 걸까? 3년이 더 흘렀다. 가게는 점점 망해갔다. 프랜차이즈 고깃집들이 근처에 들어서면서 손님이 뚝 끊겼다. 월세를 내기도 빠듯했다. 도현의 허리는 디스크로 망가졌다. 밤마다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먹어야 잠들 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경민이 고등학생이 됐다.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빠, 나 대학 안 갈래? 뭐? 왜? 등록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도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경민아,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넌 공부만 해. 아빠 괜찮아요. 저 일하면서 살게요. 그날 밤 도현은 결정했다. 가게를 정리하자고. 아이들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기 위해. 가게 문을 닫던 날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 말했다. 사장님, 수고 많으셨어요. 여기 고기 참 맛있었는데. 도현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감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20년간 불판을 닦으며 살았다. 하지만 아이들 마음속엔 자랑스러운 아버지가 아닌 창피한 아빠로 남았다. 비 오는 날 작은 원룸 창문. 20년이 흘렀다. 김도현 62세. 그는 이제 국민연금 40만 원으로 근근히 살아가는 노인이 됐다. 반지하 원룸 9평. 벽엔 곰팡이가 피어있고 천장엔 빗물이 새는 흔적이 있었다. 하지만 도현은 불평하지 않았다. 그래도 내 집이잖아.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라면을 끓였다. 명절이 다가왔다. 추석 2주 전 도현은 핸드폰을 들여다봤다. 아들들에게서 아무 연락이 없었다. 바쁜가 보지 뭐. 그는 스스로를 위로하며 명절 음식을 준비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쳤다. 테이블 위엔 4개의 그릇이 놓였다. 경호, 경민, 그리고 며느리. 다들 올 거야. 명절 당일 오전 10시, 11시, 12시. 문은 열리지 않았다. 오후 3시 핸드폰이 울렸다. 경호였다. 아버지, 죄송해요. 처가 쪽 일정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그래, 괜찮아. 바쁜데 뭐. 네, 그럼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또 통화 종료. 5분 후 경민에게서 문자가 왔다. 아버지, 오늘 못 가요. 회사 일 때문에 급하게 출근하게 됐어요. 도현은 핸드폰을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혼자 상을 차렸다. 전 한 접시, 나물 2접시, 밥 한 공기. 괜찮아. 혼자서도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젓가락을 들 수가 없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밥 공기를 적셨다. 그날 밤 도현은 소주를 마시며 옛날 사진을 꺼냈다. 어린 경호와 경민이 자신의 등에 엎여 웃고 있는 사진. 이놈들아, 아빠 진짜 보고 싶다. 석 달 후 한밤중 초인종이 울렸다.
경민이었다. 아버지, 집 좀 들어가도 돼요? 경민아, 들어와, 들어와. 도현은 반가워서 얼른 문을 열었다. 하지만 경민의 얼굴은 어두웠다. 눈가가 퉁퉁 부어 있었다. 무슨 일 있니? 경민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아버지, 저 사업 망했어요. 빚이 3천만 원이에요. 도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3천? 경민아, 그동안 뭐 한 거야? 치킨집 했는데 장사가 안 됐어요. 가맹비, 재료비, 월세 다 외상으로 돌렸는데. 경민은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이대로 있다간 신용불량자 돼요. 도현은 아들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엔 간절함이 가득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용하려는 계산이 보였다. 경민아, 아빠 지금 통장에 300만 원밖에 없어. 이것도 생활비야. 그럼 그거라도 주세요. 제발요, 아버지. 도현은 한숨을 쉬며 통장을 꺼냈다. 그리고 전액을 이체했다. 여기 있다. 근데 경민아,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알았지? 경민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꼭 갚을게요.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6개월 후 경민은 또다시 나타났다. 아버지, 이번엔 진짜 급해요. 100만 원만. 도현은 이번엔 고개를 저었다. 경민아, 아빠 돈 정말 없어. 병원비도 밀렸어. 에이, 아버지 주택연금 받으시잖아요. 그거 좀 당겨 쓰세요. 그 순간 도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주택연금, 이놈이 어떻게 알지? 경민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조사한 것이었다. 경민아, 넌 아빠를 뭘로 보는 거냐? 아니, 아버지, 그게 아니라 나가. 당장 나가. 경민은 황급히 신발을 신고 나갔다. 문이 쾅 닫혔다. 도현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다. 이놈들이 나를 ATM으로 보는구나.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기억하지 않는다. 단지 얼마나 더 줄 수 있는지만 계산할 뿐이다. 2023년 11월 퇴근길, 도현은 횡단보도를 건너다 갑자기 세상이 빙빙 돌았다. 다음 순간 그는 아스팔트 바닥에 쓰러졌다. 주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멀어졌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119 불러요. 빨리. 병원 응급실. 의사가 CT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외상성 뇌출혈입니다. 다행히 대량 출혈은 아니지만 고령이시라 위험합니다. 다시 넘어지시면. 도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의사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저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 아, 나 이제 죽는 건가? 병실 문이 열렸다. 경호와 경민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아버지, 정신 좀 드세요. 의사 선생님, 우리 아버지 괜찮은 거죠? 두 아들은 도현의 손을 잡았다. 눈엔 눈물이 가득했다. 도현은 약간 감동했다. 그래도 날 걱정하는구나.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의사가 나간 후 간호사가 수액을 교체하러 들어왔다. 아들들은 복도로 나갔다. 도현은 눈을 감고 있었다. 피곤했다. 그런데 복도에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형, 아버지 진짜 위험한 거 맞아? 의사가 그랬잖아. 다시 넘어지면 끝이래. 그럼 우리 준비해야 되는 거 아냐? 도현의 눈이 번쩍 떠졌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준비? 무슨 준비? 형, 아버지 집 말이야. 주택연금 들었다고 했잖아. 아, 그거. 근데 그거 아버지 돌아가시면 국가로 넘어가는 거 아냐? 그래서 빡치는 거지. 우리 몫이 하나도 없잖아. 도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도 형은 전세금 2천 받았잖아. 나는 뭐야? 난 빚쟁이인데. 야, 조용히 해. 간호사 들어. 두 아들은 다시 병실로 들어왔다. 그리고 밝은 표정으로 말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옆에 있잖아요. 도현은 눈을 감은 채 대답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었다.
피가 날 정도로. 그날 밤 아들들이 돌아간 후 도현은 창문 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내가 이놈들을 위해 평생을 살았는데. 그는 핸드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경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는 3개월 전이었다. 아버지, 바빠서 연락 못했어요. 건강하세요. 도현은 핸드폰을 던져버렸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일주일 후 퇴원날 경호가 차를 가지고 왔다. 도현을 조수석에 태우고 집으로 향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건강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고. 그리고 혹시 아버지, 따로 모아둔 돈 있으세요? 도현은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없어. 아, 그럼 보험금이라도? 그것도 없어. 다 해지했어. 경호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실망한 얼굴이었다. 도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아, 이놈은 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내 돈을 걱정하는 거구나. 집에 도착했다. 경호는 인사도 없이 차를 돌려 떠났다. 도현은 텅 빈 집 거실에 서서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낡은 통장 사진, 잔액 27만 원. 병상에서 들은 진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두운 방, 홀로 앉아있는 노인. 퇴원 3일 후 초인종이 울렸다. 경호와 경민, 두 아들이 함께 찾아왔다. 손엔 과일 바구니 하나. 도현은 반가워서 문을 열었다. 아이고 얘들아, 들어와.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어요? 응, 덕분에. 앉아라. 하지만 분위기가 이상했다. 두 아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고 있었다. 경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지, 병원비 정산서 받으셨죠? 응, 받았어. 왜? 얼마 나왔어요? 도현은 서류를 꺼냈다. 450만 원. 건강보험 적용하고 나서. 경호와 경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450만 원이요? 응. 검사비랑 입원비가 많이 나왔나 봐. 경민이 머리를 급적였다. 아버지, 그럼 그거 어떻게 내셨어요? 카드로 긁었지. 할부로. 할부요? 아버지, 그럼 이자 엄청 나올 텐데. 도현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당장 낼 돈이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경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따로 모아둔 돈 없으세요? 예적금이나 보험금 같은 거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다. 없어. 다 해지했어. 너희들 대학 보내느라. 그 말에 두 아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뭔가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경민이 다시 물었다. 아버지, 그럼 집은요? 이 집 평수가 얼마예요? 16평. 왜? 아니. 그냥 궁금해서요. 도현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며 차를 따랐다. 얘들아, 차라도 마셔라. 하지만 아들들은 차를 마시지 않았다. 경호가 핸드폰을 꺼내 계산기를 두드렸다. 아버지, 이 동네 전세가 얼마예요? 왜 그런 걸 물어? 그냥 요즘 부동산 시세가 궁금해서요. 도현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올랐다. 야,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야? 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내가 병원에서 죽다 살아왔는데 너희들은 집값 물어보고 앉았어? 경호가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에요, 아버지.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당장 나가란 말이야. 도현은 소리를 질렀다. 아들들은 황급히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나서며 경민이 중얼거렸다. 형, 아버지 왜 저래? 우리가 뭐 잘못했어? 모르겠어. 나이 들어서 예민해지신가 봐. 쾅, 문이 닫혔다. 도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이 나쁜 놈들,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는구나. 그날 밤 도현은 결심했다. 더 이상 이대로 당하고만 살 수 없다고.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적기 시작했다.
내가 죽어도 너희들에게 한 푼도 안 준다.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눈물이 메모장을 적셨다. 그는 천천히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검색했다. 주택연금 신청 방법. 화면에 수많은 정보가 떴다. 도현은 하나하나 읽어내려갔다. 이거다. 이게 답이다. 그는 처음으로, 평생 처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기로 결심했다. 검색창에 주택연금 글자.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은 마지막 선택을 준비한다. 복수가 아닌 존엄을 위해. 동사무소, 상담창구. 이틀 후 도현은 깨끗하게 면도를 하고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말했다. 김도현, 이제 내 인생이야. 떳떳하게 살아. 오전 10시 동사무소. 복직과 상담 창구에 앉았다. 젊은 여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택연금 신청하러 왔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약간 굳어졌다. 아, 주택연금이요. 혹시 자녀분들은 알고 계세요?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직원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어르신, 주택연금은 돌아가신 후 집이 국가로 넘어가는데 자녀분들이 반대하시면 나중에 문제가. 도현은 단호하게 손을 저었다. 상관없습니다. 제 집이고 제 인생입니다. 신청해 주세요. 직원은 한숨을 쉬며 서류를 꺼냈다. 알겠습니다. 신분증이랑 등기부등본 가져오셨나요? 2주 후 주택연금 승인 통보가 왔다. 매달 67만 원씩 평생 지급. 도현은 통장 잔액을 확인하며 웃었다. 67만 원. 이제 굶지 않아도 되겠다. 그날 저녁 그는 아들들을 불렀다. 식탁 위엔 따뜻한 된장찌개와 두부조림이 있었다. 왜 부르셨어요, 아버지? 앉아라. 중요한 얘기가 있다. 경호와 경민은 불안한 표정으로 앉았다. 뭔가 예감이 좋지 않았다. 도현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서 불렀다. 네, 말씀하세요. 이 집 말이다. 주택연금 신청했다. 두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주택연금이요? 응. 매달 67만 원씩 받는다. 그리고 도현은 아들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내가 죽으면 이 집은 국가로 넘어간다. 너희 몫은 없다. 쾅! 경호가 주먹으로 식탁을 쳤다.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우리 몫은요? 우린 어떻게 되는 건데요? 도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너희 몫? 그게 있었냐? 너희들은 나한테 뭘 해줬는데? 우리가 뭘? 경호야, 내가 마지막으로 나 찾아온 게 언제냐? 명절에도 안 왔잖아. 경호는 입을 다물었다. 경민아, 너는 돈 빌려갈 때만 왔지. 그 돈 갚기나 했냐? 경민도 고개를 숙였다. 도현은 계속 말했다. 나는 평생 너희들을 위해 살았다. 고기 굽고 설거지하고 허리 망가지면서 일했다. 하지만 너희들은 나를 ATM으로 봤어. 돈 떨어지면 찾아오는 기계. 두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 너희들이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다. 준비해야 되는 거 아냐? 전세금은 내 거야. 경호와 경민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아, 아버지, 그게 됐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다. 너희들은 너희 인생 살아라. 도현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밥 먹고 가라. 이게 마지막이니까. 두 아들은 밥을 먹지 못하고 나갔다. 현관문이 닫힌 후 경민이 울먹였다. 형, 우리 어떻게 해? 모르겠어. 아버지가 미쳤나 봐. 하지만 도현은 미친 게 아니었다. 그는 드디어 정신을 차린 것이었다. 그날 밤 그는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중얼거렸다. 고맙다 나. 이제라도 깨어나서. 주택연금 통장 입금 내역 67만 원. 노인의 반란이 시작됐다. 가족에게 복수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구하기 위해. 경호의 집 거실 형제가 마주 앉아 있다. 주택연금 신청 일주일 후 경호의 집에서 긴급 형제 회의가 열렸다.
경호는 소파에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고 경민은 초조하게 방을 왔다 갔다 했다. 형, 이거 진짜 큰일이야. 아버지가 주택연금 넣어버렸어. 알아. 나도 알아. 그럼 우린 한 푼도 못 받는 거잖아. 경호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감쌌다.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할 줄은. 이거 다 형 때문이야. 형이 병원에서 그런 소리 안 했으면. 경민이 소리쳤다. 경호가 벌떡 일어났다. 뭐? 내 잘못? 너도 똑같이 말했잖아. 난 형이 하는 얘기 맞장구 친 거지. 먼저 꺼낸 건 형이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노려봤다. 그때 경호의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다. 여보, 왜 싸워? 애들 깰라. 당신은 빠져 있어. 경호가 소리쳤다. 아내는 입을 다물고 들어갔다. 경민이 다시 말했다. 형,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돼. 주택연금 취소할 수 있잖아. 어떻게? 아버지가 동의해야 되는데. 설득하면 되잖아. 우리가 잘못했다고, 앞으로 잘할 거라고. 경호는 비웃었다. 넌 정말 순진하구나. 아버지가 그 말 믿을 것 같아? 그럼 형은 뭐 좋은 수가 있어? 경호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일단 아버지 상태를 지켜봐야 해. 상태? 건강 상태 말이야. 병원에서 의사가 뭐라고 했어? 다시 넘어지면 위험하다고. 그 말에 경민의 얼굴이 굳어졌다. 형, 설마 그런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아버지가 혼자 계시니까 위험하다는 거지. 그래, 그렇겠지. 형이 그럴 리 없지.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엔 어두운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다. 며칠 후 경호는 아버지 집을 찾았다. 손엔 과일 바구니와 영양제. 아버지, 안녕하세요. 도현은 문을 열면서 차갑게 말했다. 무슨 일이냐? 그냥 얼굴 보러 왔어요. 건강은 좀 어떠세요? 괜찮다. 들어와. 경호는 조심스럽게 거실에 들어섰다. 집안은 예전보다 깨끗했다. 식탁 위엔 주택연금 서류가 놓여 있었다. 아버지, 주택연금 받으시니까 생활이 좀 나아지셨어요? 응. 덕분에 밥은 굶지 않고 먹어. 아버지, 저희가 그동안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도현은 차를 따르며 말했다. 사과는 사과고 내 결정은 내 결정이다. 그래도 아버지, 주택연금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저희도 가족인데. 도현은 차를 내려놓으며 웃었다. 가족? 가족이 병원에서 유산 나누냐? 경호는 할 말을 잃었다. 아버지, 그건 됐다. 이제 그만 가라. 나 피곤하다. 경호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아버지,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사세요. 필요 없다. 나 혼자 잘 살아. 넘어지시면 어떡하려고요? 도현은 문을 열며 말했다. 그건 내 일이다. 가라. 경호는 쓴웃음을 지으며 나갔다. 계단을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고집센 양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언젠간 넘어질 텐데 그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그날 밤 도현은 혼자 저녁을 먹으며 생각했다. 얘들이 날 걱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기를 기다리는 거야. 그는 주택연금 서류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어. 형제가 전화통화하는 장면. 경민 형, 어떻게 됐어? 경호 소용없어. 아버지 마음을 돌리실 것 같지 않아. 경민, 그럼 우린? 경호, 기다려. 때가 올 거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탐욕. 그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년 후 봄날 오후 2024년 봄 도현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매일 아침 7시 그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혼자가 아니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걸으며 수다를 떨었다. 도현 씨, 오늘 날씨 좋지요? 그러게요. 벚꽃도 피고. 그들은 함께 커피를 마시고 바둑을 두고 때론 작은 여행도 갔다. 도현은 처음으로 친구라는 걸 만들었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이었다. 오후엔 복지관에서 서예 수업을 들었다. 붓을 들고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시간이 평온했다. 김도현 어르신, 글씨 많이 좋아지셨네요. 선생님 덕분입니다. 저녁엔 혼자 밥을 먹었지만 외롭지 않았다. TV를 보며 웃고 가끔 소주 한잔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주택연금 67만 원과 국민연금 40만 원, 총 107만 원으로 그는 부족함 없이 살았다. 이게 행복이구나. 어느 날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경민이었다. 편지를 열어봤다.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철없이 굴었습니다. 이제라도 용서해 주세요. 보고 싶습니다. 도현은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다. 답장을 쓰지 않았다. 용서는 해. 하지만 다시 만날 필요는 없어. 며칠 후 경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받지 않았다. 다시 걸려왔다. 또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아버지, 전화 좀 받아주세요. 할 말이 있어요. 도현은 문자를 삭제했다. 그날 저녁 그는 서랍에서 오래된 메모장을 꺼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다. 내가 원하는 것들, 제주도 여행, 서예 전시회 관람, 옛날 친구 만나기, 혼자 영화 보기, 맛있는 거 먹기. 그는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다. 6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목록이었다. 다음 날 그는 여행사를 찾았다. 어르신, 어디로 가시고 싶으세요? 제주도요. 3박 4일로. 혼자 가세요? 네. 혼자가 편해요.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요즘 혼자 여행 오시는 어르신들 많으세요. 좋은 선택이십니다. 2주 후 도현은 제주도에 도착했다. 푸른 바다를 보며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야 살 것 같다. 그는 해변을 걸으며 생각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지만 결국 혼자였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다. 혼자인 게 외로운 게 아니구나. 혼자인데도 행복할 수 있구나. 마지막 날 저녁, 숙소 발코니에서 석양을 바라봤다. 핸드폰이 울렸다. 경호였다. 이번엔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지, 어디 계세요? 집에 찾아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여행 왔다. 여행이요? 혼자요? 응. 아버지, 저희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도현은 석양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경호야, 네 아버지. 나는 너희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시 만날 생각도 없어. 아버지, 너희들은 너희 인생 잘 살아라. 나도 내 인생 살 거야. 아버지, 제발. 도현은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이제야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다. 2년 후 도현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매일 산책하고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생활을 즐긴다. 가끔 아들들 생각이 나지만 연락하지 않는다. 어느 날 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됐다. 주제는 노년의 행복, 스스로 찾기. 그는 마이크 앞에 섰다. 여러분, 저는 60년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저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는 삶을. 청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많은 노인들이 눈물을 흘렸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선생님 이야기 듣고 용기가 났어요. 저도 오늘부터 제 인생 살겠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고맙다 나. 포기하지 않아서. 그는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불어왔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그는 미소 지으며 불을 껐다. 가족은 피로 맺어지지만 존중은 선택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것이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